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 전공 박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 경제 파트를 이룰 건데요. 교수님 컴퓨터공학인데 웬 경제입니까? 라고 하시면 제 석박사 전공이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로 해서 트렌드 분석과 추천 시스템을 이제 같이 겸비해가지고 딥러닝과 같이 개발을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경제는 안 돼. 물론 경제학자들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번 2024년 7월에 우리나라에 조금 위기가 닥쳤었죠. 7, 8월에. 네. 그리고 현재도 살짝 경제 위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생성형 AI보다 경제 파트가 조금 더 다루고 있다라는 걸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뉴스나 어디든 보게 되면은 예상보다 작년보다 작년에 과학기술 파트에 조금 더 혈안이 되었다면 올해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이제 졸업한 언니들이요 이야기했었을 때 이런 파트 좀 다뤄주시면 좋겠는데 실생활 위주로 조금 필요한 용어들 다뤄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진행할게요. 제가 진짜 책 5권과 논문 23편을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여담이 길어질 것 같아서. 보게 되면요. 이제 경제 기초부터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경제 기초. 우선 경제 기초 파트는 용어를 위주로 이제 설명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자, 우선 경기. 네. 경기는요. 경제 전체 활동의 상태를 말하는 게 경기입니다. 네. 경기라고 했더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학생들한테 경제의 경기가 뭐니 그랬더니 머뭇머뭇거려요. 네. 대답한 학생이 5명 중에 2명 있었어요. 2명. 네. 컴공과는 없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네. 어쨌든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경상계열 학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넣게 되었습니다. 네. 경제 전체 활동의 상황을 줄여서 경기라고 하는데 국내 경제 활동 상태는 이제 내수 경기, 수출하는 상황에서는 수출 경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물가는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의 가격들을 종합해서 평균한 것이에요. 평균. 네. 평균한 것. 네. 그냥 물가를 그냥 물가 지수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평균한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평균을 하냐고요? 네. 예를 들어 그 물류가 서울에서 서울일 경우, 서울에서 대전일 경우, 서울에서 부산일 경우 다 다르죠. 물류 비용이.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상추라고 그냥 예시를 들어볼게요. 상추를 서울에서만 팔 수는 없잖아요. 대전으로도 납품을 하고, 네, 뭐 부산으로도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쪽에 대한 비용이 또 조금 다르게 책정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평균을 해야지 그냥 서울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물가를 반영할 때.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 도매상이 공장에서부터 소비자로 갔을 때 평균한 것이고, 네, 수출입 물가는 말 그대로 수출 관련된 거로 물건 가격을 평균한 거겠죠. 그래서 물가가 이런 거구나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환율은 다들 아실 거예요. 다른 나라 갔을 때 그 나라가 쓰는 화폐를 써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원화죠. 다른 나라 갔을 때 그 미국 같은 경우 달러, 일본 같은 경우 엔화를 쓰게 되죠. 네. 그 나라 돈을 어떻게 바꿀지. 네. 왜냐면 나라마다 경제 발전된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환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여기서 통화라는 게 있어요. 네. 통화는 무엇이냐? 통용되는 화폐의 줄임말이에요. 네. 그래서 수출 경기에 따라 환율 동향이 달라지는데 통화가 거기에 일목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금융이 있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화폐, 통화, 돈의 융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융통이 뭐냐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쓰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융통이라는 거는 돈을 쓰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금융 같은 경우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를 가리키는 게 이제 금융인 거예요. 네, 모든 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서 금융기관은 말 그대로 돈의 융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해서 돈을 어떻게 쓰일지 이야기를 하겠죠. 네, 자금은 자본이 되는 금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금 얘기했더니 이야기하는 게 비상금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어떤 뜻으로는 맞기는 하죠. 네, 그런데 네, 기초 용어는 모르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이 되는 금전이 자금이에요. 그래서 특정 목적에 요구되는 돈이나 비용, 뭐 예를 들어 비상자금 하면은 비상금이랑 똑같겠죠. 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경제자금, 소비자금, 산업자금 뭐 그런 식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자금이란 게 뭐냐? 자본이 되는 금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리는 기간당 이자나 이자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자율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자나 이자율.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나라에 돈이 많으면 이자가 내려갈지 올라갈지 저는 3초를 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푸즈 버튼, 네,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 조금 생각해 볼게요. 3, 2, 1. 자,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나라에 돈이 많으면 이자가 당연히 내려가죠. 네, 왜냐면 돈에 그 저축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는 굳이 지금 우리나라에 돈이 많으니까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따로 뭔가 만들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유 자금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저축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든 은행에 저축을 해달라 하고 이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가지고 네, 조금 또 다르게 불려서 또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뒷부분에서 살짝 다루기로 할게요. 네. 어쨌든 저는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조금 목표로 해서 두고 잠깐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는지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네. 자, 경제 기초 부분에 이제 국제 수지인데요. 국제 수지.
국제 간의 수지 타산을 줄여서 국제 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한 국가에서 수출 수입에 대한 거래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죠. 우리나라에 많은 물건을 수출하면 이제 흑자. 왜냐면 다른 나라에 막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외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수입하면 적자가 돼요. 네, 수입을 많이 하게 되면 적자가 돼요. 예를 들어 중국 물품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아마존 물품, 뭐 미국에서 많이 사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금전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금전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미국의 금전 가치, 달러, 일본의 그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돼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NP, GDP, GNI라고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웠던 부분이죠. 근데 다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GN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NP는 무엇이냐? 1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만들어낸 모든 물질적 부를 합친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뭐 예를 들어 해외로 나가신 분들 있잖아요. 네, 해외로 나가신 분들의 물질적 부도 전부 다 포함을 해가지고 네, 합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물질적 부로서 GNP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1년 동안 이제 1년마다 계산을 하거든요. 매년마다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이다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있는 저부터, 네, 저도 지금 대한민국 국적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중국에 살거나, 일본에 살고 있어요. 예, 거기서 막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게 GNP예요. 네. 그리고 GDP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GDP는 이제 국내 총 생산량으로서, 네, 대한민국, 한반도는 아니지만 한반도의 반 정도 되죠. 그 영토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생산적 활동에 대한 물질적 부를 이야기를 하는 게 GDP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근로자든 아니면은 중국인 근로자든 네, 우리나라에서 물질적 부를 쌓았다면은 네, 전부 다 이제 GDP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나 해외 불문하고 어쨌든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만들면 GDP예요. 네. 그리고 GNI. GNI 같은 경우에는 GNP와 GDP 와 달리 이제 교역을 목표로 하는 수단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단이라기보다는 소득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 소득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교역 조건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부분을 목표로 하는 게 GNI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생산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 이게 GNI예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GNP와 GDP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라고 했다면 옛날에는 GNP가 더 중요했어요. 네. 그렇지만 현재는 GDP가 더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 국제화 시대랑 이제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네, 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고 있죠. 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국민으로만 되어 있었다면은 네, 처음부터 우리나라 국적을 띈 사람들만 있었다면은 현재는요, 아무래도 좀 해외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네, GDP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황으로 이제 넘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각종 세계 경제에서도 네, 경제 정책을 GDP 중심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GNP와 GDP 꼭꼭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조금 꼬이네요, 발음이. 네,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할게요. 경제 기초 넘어서 드디어 경제가 나왔어요. 경제. 경제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경제 뭐 여러 가지 막 정의가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자면 사람의 모든 물질적 부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총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전적 준말로요. 그렇지만 네, 원래는 경세재민의 약자예요. 네, 경세재민. 네,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경세재민의 약자로 써가지고 국가와 사회가 올바르게 윤택할 수 있도록 쓰는 준말을 이야기합니다. 네, 맨날 경제 이야기하는데 뭐에 대한 약자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소비하는 물질적 부가 총 합계를 증가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예를 하나 만들었어요. 감자를 100톤 수확했는데 올해는 1000톤을 했어요. 당연히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이루어진 상태죠. 네, 이럴 때 이야기하는 게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을지는 모르겠어요.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때 쓰는 용어예요. 확대 재생산.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는 거고, 잠재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요소 투입주라고 있는데 요소 투입주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자원과 양의 종류를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방안을 둘 것인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요소 투입주입니다. 자, 투자 수요 넘어오도록 할게요. 투자 수요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수요로서 내수에서 변동하는 주 원인으로 이제 야기가 되는데요. 크게 변동하는 원인을 다룰 때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를 다뤄요. 네, 소비 수요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따라 큰 차이는 따로 없는데 투자 수요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의 투자나 생산에 따라 수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 변화에 미치는 게 이제 투자 수요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경제 지수 말 그대로 경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나타내는 지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CI, 컴포짓 인덱스입니다. 네, 경기 종합 지수예요.
경기 변동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측정할 수 있도록 네, 경기 전환점, 속도, 진폭 등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연구원들이 각각 따로따로 분야로 해서 네,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경기 지표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통계청에서 매달 작성하고 발표합니다. 그래서 각각 분야, 금융, 무역, 고용, 소비, 투자, 생산 등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증감률을 어떻게 반영할지 네, 경기 종합 지수로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경기가 상승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 걸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좋은 경기를 띄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더불어 취업률이 또 올라가겠죠. 경기가 하강되면은 아무래도 좀 은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좀 조기 은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취업률이 낮아지겠죠. 왜냐면 경제 성장률이 하락되는 느낌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동행지수, 후행지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동행 종합지수, 후행 종합지수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행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반영한 지표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후행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반영해가지고 경기 변동 이후에 어떻게 재고가 남는지 실업률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 게 후행 종합지수예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동행 종합지수, 후행 종합지수 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기 상태. 이 부분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일단 경기 순환이라는 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확장과 수축을 계속 반복하면서 변동이 일어나는 게 이제 경기 순환입니다. 네. 계속 확장하거나 수축을 하면은 그 부분도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경기는 항상 순환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호황일 때는 이제 경기가 좋을 때를 이야기를 하고 경기가 엉망일 때는 불황이고 공황일 때는 심각하게 엉망일 때. 네. 이때는 이제 아예 한 나라가 이게 사라질 수도 있구나. 그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공항은. 그래서 공항까지 가면 안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네. 그리고 버블 해갖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버블 같은 경우에는 터무니 높아지는 현상,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아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시로 들자면 이제 부동산 가격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수요가 발생하면서 버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이 현상이 왜 나타났냐? 대출에 대한 이자를 너무 낮췄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빌려서 일단 부동산을 사자. 라는 느낌으로 했는데 문제는요. 이제 경기 상태가 좋았을 때는 오케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쁠 때는 이제 어떻게든 돈을 걷어들여야 된다고 했죠. 네. 이때 이 이자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왜냐면 경기가 나쁘니까 대출 빌려간 분들의 이자는 굉장히 높여서 어떻게든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수입을 들여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 공공기관 입장에서는요. 네. 그 부분을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버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경제를 잡았을 때 버블 상태로 갈 수 없도록 최대한 모색을 하면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금융기관에선. 네. 그 다음에 물가 같은 경우, 네, 물가의 뜻, 물건의 가격을 줄임말이에요. 네, 물건의 가격을 줄임말. 네, 물가가 뭡니까? 라 그랬더니, 야채 물가, 뭐, 문방구 물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길래, 그래서 물가가 뭐야? 그랬더니, 그냥 돈 아니에요? 그러고서 이야기해서, 네, 저도, 하고서 네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물건의 가격을 줄임말이에요. 네. 그래서 물가 변동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물가 변동은 이제 물가 상승과 하강이 이제 같이 교차되면서 물가 안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 내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 수치를 100으로 잡아가지고 네 비율로 나타낸 수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요. 네 100으로 잡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냥 퍼센티지 내려고 편하게 퍼센티지 내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네. 뭐 그래서 꼭 수치를 100으로만 잡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도 조금 다르게 또 나올 수 있는데 통상 100으로 잡습니다. 네.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물가지수 뭐 제일 많은 예시죠. 아무래도 지금 물가 배우고 있으니까 이야기하자면 물가를 지수로 만든 것이 이제 물가 변동 파악 목적으로 되는 게 이제 물가지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도매랑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어요. 네. 도매는 말 그대로 도매상의 판매 가격에 따라 다른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비자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하는 재화나 이제 그 용역에 대한 평균을 측정한 지수를 이야기를 한 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폐 가치는 한 나라의 물가나 경제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하락되고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되는 상태를 물가지수를 이용해서 측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 지표를 보고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네, 뭐 예를 들어 과일값만 보고 그렇게 인플레이션 일으키지 않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물가가 치솟기 때문에 경제에 적잖은 타격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이제 수요 억제 정책, 네. 을 정부에서 이제 펼치게 돼요. 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 억제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알맞게 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까봐 조금 쉬운 예시를 조금
들어볼게요. 화폐 가치가 하락되면 어떤 예시가 있는지. 첫 번째, 두 가지를 크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학교 앞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1,500원에 샀어요. 1,500원에 샀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2,000원에 사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가격이 1,500원이면 샀던 게 2,000원에 사야 되니까 500원의 손해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지금까지는 1,500원에 샀는데.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예시를 들자면 여러분들 월급 지금은 아르바이트인데요. 뭐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시를 들자면 월급이요. 월급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오르면 땡큐예요. 회사에서 올려주면 땡큐인데 인플레이션만큼 올려주면 땡큐지만 그만큼 안 올려줬다. 그러면 소득 격차의 문제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확 일어납니다. 이게 사회가 불안정되는 원인으로서 또 진행이 돼요. 그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 화폐 가치가 상승해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물가 하락이 일어나는 게 지금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디플레이션이요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요? 화폐 가치가 상승한다는데? 네, 화폐 가치가 상승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국내 그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1,500원에 샀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2,000원에 샀으면 이제 반대의 개념이겠죠. 2,000원에 샀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1,500원에 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돈의 가치가 상승돼가지고 예상보다 조금 경기에 대해서 좀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는 게 이제 국민들의 바람으로서 좋아요.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선 다릅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고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생산된 상품을 최대한 가격을 낮춰가지고 재고를 빨리 빼게 하는 목표를 두고 있어요. 이 경우 이제 아무래도 회사에 또 문제가 생기면서 또 경기가 나빠지는 거겠죠. 재고가 생긴다는 건 좋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재고가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업률 증가랑 소득 감소로 또 이어지겠죠. 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위험하다.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하다. 네, 공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면. 네, 돈의 구매력을 올려주는 건 좋지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엄청난 손해도 잘못 보면 볼 수 있어요. 물론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가격은 괜찮지만 부동산이라든지 큰 부분으로 보자면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가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봤었을 때 소비와 투자의 감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업으로 이게 또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제 디플레이션 소용돌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네,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 이제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이제 물가가 뛰는 현상, 처방책이 없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보통 경우 경기 좋을 때 다들 물가 상승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경기 상승이 이루어지면은 열심히 이제 쇼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소비를 줄인다. 그러면 창고에 이제 아까 재고가 쌓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과 달리 물가가 뛰는 거예요. 네, 그냥 물가가 뛰는 상태. 네, 디플레이션은 일어나면은 그래도 좀 뭔가 돈이 좀 소비되는 게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예 경기도 안 좋고 그냥 물가만 확 뛰어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폐업하는 회사나 공장들이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때의 경우에는요. 씀씀이를 최대한 줄이는 걸 목표로 해야 돼요. 이 경우 또 이제 소비가 또 감소가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상승되는구나.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세금이 뭐냐? 말 그대로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걷어들이는 돈인데요. 이 돈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또 만들 것이냐 해서 공공 서비스로 제공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직접세와 간접세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직접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는 거 있잖아요. 뭐 전기누진세라든지 뭐 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재산세라든지 양도소득세에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는 세금이 이제 직접세고요. 간접세는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떼는 세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많이 받죠. VAT 해가지고 이 부분 영어 꼭 체크해 주시고요. 밸류 애디드 텍스라 그래가지고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리고 소비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술과 담배는 할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소비세 때문이에요. 소비세가 세가지고. 그래서 세금을 따로 만들어갖고 진행되는 게 이제 간접세 이런 식으로 물건에 떼는 게 이제 간접세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재정 볼게요. 재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흑자 목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목표로 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재정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하는 활동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이제 크게 있을 텐데 나라에서 쓰이기 때문에 세입이라고 하고요. 나라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세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입, 세출 해가지고 한 나라의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거, 한 나라의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어떻게 해서 잘 쓸까 그 부분을 다지는 게 이제 세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입이 대표적인 수입으로는 수수료라든지 조세, 공기업 수익이라든지 차입이 있고 그다음에 지출 부분에서 세출의 그 예시로는 국방비, 교육비, 일반 행정비, 뭐 민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쓰는 그 재정을 이제 세출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재정계획 보도록 할게요. 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서 항상 나오는 용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많이 나와요. 네, 도대체 어떤 용어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보기에는 좀 어려운 용어들인데요. 근데 띄어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재정계획이 어떤 거냐? 정부의 수입 지출 계획을 얘기하는 게 재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에 따라서 집행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살게 될 것이냐 하고서 짜는 부분이에요. 네, 예산 얼마를 벌고 얼마에 쓸지 계획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월에 이제 예산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경에는 정부가 정말 바빠요. 네, 10월, 11월, 네, 11월까지 가게 되는데 11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에서 통과 못한 부분, 네, 통과 못한 부분이 이제 또 다시 이제 11월에 재 예산을 짜게 되는 기획이 진행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본 예산 같은 경우는 10월경에 이제 진행된다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시게 되면은 9월 달쯤에 이제 어느 정도 예산 지출서를 국가에 내야 되는구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부서마다 좀 다르시겠지만 예를 들어 네, 기획 부분이라든지 네. 예산 파트로 가시게 되면 네, 항상 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정 정책은 네, 정부가 국가 경제를 위해서 세금이나 지출을 조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 단위를 짜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국가마다 조금 달라요. 4월 달부터 스타트하는 나라도 있고 네, 2월 달부터 스타트하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네,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 재정상 결산이 도대체 뭔데?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나라랑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정부에 대한 국제 경제를 위한 그 목표를요 국회에서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결산 보고서를 심의, 결산, 승인하는 방식으로 취합니다. 네, 법률적 절차를 취하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 네, 이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예산 결산 절차를 법률적 절차를 형태로 취해서 진행해요. 네, 그래서 좀 오래 걸립니다. 네, 우리나라랑 일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회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네,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 하나를 법률적 절차를 형태를 취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느린 경우 아니면 아예 느린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랑 일본은 네, 법률적 절차를 취하지 않는구나. 네, 거의 예산 결산 절차는 국회에서 결산 보고서를 통해서 진행하는구나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국가 채무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가진 빚이에요. 빚. 이 빚이 무엇이냐? 뭐 아무래도 정부에서 쓰다 보면 조금 필요한 돈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저축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경우 뭐 괜찮긴 한데 아닌 경우, 네, 이제 월드뱅크라든지 IMF에 이제 국제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서 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공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불안과 공황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국가 채무는 네,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흑자 재정 예산이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 말 그대로 흑자가 많은 경우 이야기하겠죠. 여기서 자주 이야기하는 게 긴축 재정 정책이에요. 네, 요즘 우리나라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죠. 네, 계속 2024년 6월부터 3월부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9월인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긴축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뉴스에도 계속 이야기해요. 돈을 아껴 쓰자라는 얘기를 이제 돌려서 살짝 이야기하는 게 이제 긴축 재정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연착륙 정책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갑자기 멈추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는 정책이에요. 이 경우에는 인플레이션과 맞물려서 진행이 됩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되면 가격이 상승이 되죠. 소비자가 쓸 가격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네, 경기 연착륙 정책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연관지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적자 재정, 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통합 재정 수치를 확인해서 흑자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확대 재정 정책, 네, 정부가 나라의 경제를 잘 살리기 위해 돈을 더 많이 쓰는 거를 이제 확대 재정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통합 재정 수지, 정부가 1년 동안 번 돈과 쓴 돈을 차이를 확인하는 게 이제 통합 재정 수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많이 활동하는 게 확대 재정 정책을 많이 활동합니다. 통합 재정 수지도 보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정책 부분에서는 이제 확대 재정 정책을 보고 네, 어떻게 돈을 더 활용할 것인지 네, 쓰고 있는 상황이요. 번 돈과 쓴 돈의 차이로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 짜는 것보다는 이제 확대 재정 정책을 가지고 진행되는 거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근데 둘 다 상용하겠죠. 네, 한쪽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네, 자, 물가 재정 무역에서 이제 수출입니다. 수출. 네, 뭐 아실 거예요. 다른 나라에 물건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 물건을. 네, 수출 과정을 근데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출을 계약하고요. 네, 신용장을 발행하고 물건 준비를 선적해서 선적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 확인해서 대금 지급하고 그다음에 수출자의 대금 수령을 해서 물건 수령을 합니다. 자, 예시를 하나씩 드렸어요. 네, 예시를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일단 이화 회사에서 A 나라에 장난감 팔려고 거래를 약속했어요. 네, 이때 신용장을 받아야 돼요. 신용장 발행을 안 하시면 사기를 당할 위험이 큽니다. 네, 그래서 A 나라 은행, 네, A 나라 은행에서 수입할 사람의 신용장을 발행해가지고 이화에 수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물건 준비를 하게 돼요. 이화 회사에서는 신용장을 받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장난감을 준비하고 배나 아니면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A 나라에 보낼 준비를 하겠죠. 이때 선적 서류를 제출을 하는데 왜냐면 떼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물건을 떼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건을 잘 보냈다라는 선적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류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과 A나라의 서류가 일치하고 맞으면은 이제 한국은행으로 돈을 보내가지고 이화 회사에서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안전하게 돈을 받아요. 그리고 A나라 수입자는 당연히 물건을 제대로 받겠죠. 네, 왜냐면 은행에서 서류를 잘 받았으니까요. 네, 이제 완료가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일단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이제 국제 수지를 보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과 무역이나 투자 등에 어떻게 경제 활동을 벌여가지고 나간 돈을 이제
두는 게 이제 국제 수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경제 활동을 이야기해서 하는데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게 이제 경상 수지입니다. 일반적인 상거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본 수지 같은 경우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있는데 이 경우는 아무래도 국가 간의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국가에 따라서 달라지고 정부에서 이제 진행이 되겠죠. 네, 일반인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인이 이야기할 때는 경상 수지를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보자면 여기 종류로 무역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이전수지 여러 가지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본수지 같은 경우 국가 간의 자본이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네,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지, 그래서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 상태인지, 적자면 말 그대로 외국으로 다 나갔어요. 그럼 경제가 악화되겠죠. 네, 왜냐면 국가 간에 아무래도 일할 사람이 자본이잖아요. 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구나. 자, 그 다음에 국세와 관세. 네, 국세. 우리나라 정부가 걷는 세금입니다. 네, 관세.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붙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과를 하는데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어디 가죠? 네, 면세점 가요. 네, 면세점 가서 네, 이 물건을 사는 게 네, 아무래도 세금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면세점에서도 너무 많이 사면 세금을 내야 되죠. 네, 그래서 면세가 되는 곳, 그러니까 국경이 이탈되는 곳을 이제 공항 면세점으로 두고 있어요. 네, 아니면 우리나라를 떠날 사람들. 네, 그런 부분 장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무역 장벽 말 그대로 방해하는 장벽. 네, 방해하는 장벽 이야기합니다. 국가 간 상품 이동을 하는데 방해하는 장벽. 그래서 관세로 이제 무역 장벽을 만들어요. 네, 관세 장벽. 네, 관세 장벽이고 비관세 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네, 모든 기타 무역 장벽을 비관세 장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덤핑. 네. 자국시장보다 할인해서 팔거나 원가보다 할인해서 판매하는 걸 이제 덤핑이라고 하는데 덤핑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손해를 보고라도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요. 네, 왜냐면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요. 그러면 어떻게든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네, 이게 덤핑이라고 합니다. 네, 싸게 팔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빨리 돈을 받아야겠죠. 안 그러면 재고만 쌓이는 상황이니까 돈이 없고. 외환 같은 경우 서로 다른 나라에 돈을 교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걸 조금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네,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네, 돈을 교환하는 거예요. 외환 시장은 이제 달러를 기초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축통화라는 게 있는데 기축통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프랑스에서 제품을 구매하려고 했었을 때 프랑스 프랑화가 아무래도 수수료가 많이 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로 결제를 할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중국에서 거래를 하려고 했을 때 중국의 수수료보다 차라리 달러로 뛰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그럼 달러로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제 기축통화라고 해서 파워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의 달러랑 영국의 파운드가 있어요. 네, 유럽 같은 경우 영국의 파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삼고 있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서 거의 삼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기축통화로 해서 한국의 원화를 넣는 걸 이제 목표로 두고 있죠. 네, 어떻게든 네, 우리나라의 경제가 잘 활성화가 돼서 기축통화로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환율은 다들 아실 거예요. 환율이 이제 외국 돈과의 교환 비율 해갖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는데 환율 상승이 되면은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역 의존도가 해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높습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 무역 의존도가 해외에 집중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장기적인 환율 변동은 우리나라의 경기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네,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구나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환율 변동에 따라 우리나라가 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산업 이상의 기업들은 전부 다 환율 변동에 민감하고요. 그런데 1차 산업인 농업과 어업은 환율 영향이 조금 덜해요. 왜냐면 내가 직접 만드니까. 네, 직접 만드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그 농업과 어업이 우리나라의 도매나 소매로 풀지 않고 무조건 수출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환율 변동이 중요하구나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변동 환율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정부가 중앙은행의 돈의 가치를 고정하지 않고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거를 이제 변동 환율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 돈이 그 매일매일 변하는 제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의 가치를 고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국제 수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환차익과 환차손이 있습니다. 환차익은 돈을 다른 나라, 네, 제가 여기 오타로 냈네요. 다른 나라요. 네,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꿀 때 생기는 이익이 이제 환차익이에요. 네, 이 경우는 좋겠죠. 네, 예를 들어 1달러가 네, 원화가 1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샀을 때 1377원인데 원화가 1361원으로 변동되는 예시. 네, 제가 이 PT를 만든 시점이 네, 8월 한 11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때로 이제 네, 제가 봤고요. 그다음에 손해. 지금 엔화 값이 오르고 있죠. 네. 일본 엔화 100엔이 원화 860원인데 원화 940원까지 변동됐어요. 네. 이 경우 그전에는 800원대면 샀는데 900원대에 사야 돼요. 그러면 손해가 생기죠. 네, 이때 환차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환차익과 환차손에 대해서는 꼭꼭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외채는 한 나라가 외국에 빌려간 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입니다. 채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로서 이제 돈을 빌려준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을 사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이자를 받고 만기일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해외 의존도가 계속 높다고 이야기했죠. 왜냐면 우리나라의 땅덩어리가 적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자원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무역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때 이제 채권을 이용해서 네,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채권 같은 경우 아무래도 외국에서 빌려가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제 환율 변동으로 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채권자 같은 경우 채권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이야기하게 되고 해외 기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또 설명드릴 부분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뒷부분에 있네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네, 해외 의존도에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네, 채권은 증서를 이야기를 한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서 돈 빌려주면 채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네, 이야기를 듭니다. 채무는 아무래도 빌리는 사람이요. 그 돈을 갚아야 될 의무죠. 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채권과 채무는 반대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경우 네, 채무 상환을 줄이기 위해 경제순환에 계속 노력을 합니다. 네, 이 부분도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채권의 종류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정부에서 발행된 것도 있고, 지방채도 있고, 회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특수채도 있는데, 국채 같은 경우 이제 정부에서 발행된 채권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래서 해외 다른 나라랑 무역할 때 많이 쓰입니다. 네. 그리고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쓰이는 경우에요. 회사채는 말 그대로 사채라고 또 해가지고, 네.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입니다. 네. 개인의 사채랑 달라요. 이거는, 네. 그 사채가 아니고, 네. 회사채예요. 회사채.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특수채. 한국토지공사라든지, 뭐, 한국도로공사와 같이 이제 특정 목적으로 진행되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 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쓰는 국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따로 특수채로 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진행합니다. 자, 환율입니다. 환율에서 이제 또 넘어가가지고 외환보유고랑 외평채가 있는데 여기에서요. Foreign Exchange Reserves, 그다음에 FX Reserves, 그다음에 Forex Reserves 다 똑같아요. 네, 외환보유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보유한 외국 돈을 이제 어떻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네, 두고 있는데 여기서 목표는요. 우리나라는 네, 아무래도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외환 시장에 개입해갖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금융위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돈을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경제를 안전시키기 위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경제적으로 안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재산으로서 외환 보유고를 계속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빌리는 돈도 있고 일본에서 빌리는 돈도 좀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최대한 경기 순환을 유지를 해서 네, 어떻게 채권 관련돼 가지고 보고서를 썼을 때 최대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외평채는요.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의 약자예요. 저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네요. 외평채만 하고 네,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 네, 말하기가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줄여서 외평채라고 합니다. 정부가 외국환 평형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에요. 네. 그 외국환 평형 기금이란 게 어떤 거냐면 환율을 안정시키거나 외환보유고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 변동을 최대한 완화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9월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 문제에서 이제 일본 엔화가 940원을 갑자기 돌파를 하고 910원에서 940원으로 갑자기 올랐거든요. 네, 그 이후부터는 최대한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보고 있고 반면에 미국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40원에서 50원 사이를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안전화를 시켜가지고 그 달러나 엔화의 가치를 최대한 다운시키는 목표를 갖고서 네, 외환 보유고를 지켜야 되는 게 있다라는 목적이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모라토리엄 보도록 할게요. 네, 모라토리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모라토리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 모라토리엄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일 때 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요. 뭔가 이 사람이 그래도 조금 경제가 괜찮아지면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연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채무 상환에 대해서 연기해주는 게 모라토리엄이다. 그리고 디폴트는 말 그대로 네, 그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경우 정말 위험하죠. 네, 제일 위험한 게 국가 디폴트예요. 국가 디폴트가 벌어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네, 그래서 환율을 계속 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네, 이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황 상태가 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어쨌든 여러 예시를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국가 채무가 벌어지면은 이제 디폴트 선언이 안 되도록 이제 모라토리엄에서 어떻게든 끊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시가 1929년 미국의 주식시장 붕괴예요. 네. 이때 1930년대 대공황이 와서 뉴딜 정책을 이용해 가지고 경제 회복에 뼈저리게 노력을 했었고요, 미국이. 그다음에 1997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 IMF가 터졌죠. 이때 580억의 달러 구제 금융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계약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정직원 체제로 갔었다면은 계약직 체제가 본격적으로 많이 나왔었던 체제가 이제 IMF 위기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실업자도 많고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은 벌어서 가족들한테 먹여는 살려야 되는데 정직원을 하면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계약직으로서 파견을 해갖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나라는 IMF를 또 겪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2008년 같은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요 금융기관들이 파산 위기에 처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 자, 그 다음에 금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
돈의 융통을 줄임말로써 이제 돈의 흐름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네, 금융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었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자금을 마련하거나 이제 적절하게 조정하는 걸 이제 융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융통성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네,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융통이라고 하면은 돈의 자금 문제로 조정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금 융통과 물자 융통이 있는데 물자 융통 같은 경우에선 이제 공장에서 원자재가 부족할 때 쓰이는 부분 때문에 그때 이제 최대한 빠르게 재료를 구해서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제 물자 융통이라고 하고요. 네, 자금 융통. 자금 융통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금융기관에서 빌려서 진행을 하겠죠. 네, 그 부분을 이제 자금 융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니면은 뭐 채권자한테 빌려달라고 이야기도 하겠죠. 네, 그 부분이 이제 자금 융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금 융통. 그 다음에 금융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 부분은 그래도 눈치껏 아셔야 됩니다. 제1금융권은 은행이고요. 제2금융권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2금융권에서는 최대한 이자를 높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투자해달라 아니면은 우리 회사에 적금을 해달라 이야기를 하죠.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이제 상업은행, 신한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이 이에 해당되고요. 중앙은행, 한국중앙은행이 해당이 되는데 돈을 발행하는 곳이죠. 특수은행,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있습니다. 이게 제1금융권이에요. 네, 제2금융권 같은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요. 제1금융권보다는. 네, 그래서 보험, 증권,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직접 금융을 이야기를 하자면 기업이나 정부가 자금이 필요할 때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이제 직접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이제 직접 금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권과 채권 발행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여기서 유연성을 띠고 있어요. 네, 증권 발행과 시장 거래가 이제 대표적인 직접 금융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증권 발행 볼게요. 증권 발행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으로 해서요. 맨 처음에 최초로 발행을 해서 그다음에 주식이나 채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초기 공모나 공개 발행이 돼요. 네, 그다음에 자금을 조달합니다. 네, 왜냐면 이 채권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는 발행 시장. 증권 발행이 일어날 때 이제 1차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발행 시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 부분 둘 다 똑같아요. 네. 그다음에 시장거래. 시장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과정으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을 이야기하는 게 시장거래입니다. 그래서 2차 시장이라고 시작이 돼가지고 시장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가격 결정이 되고 유동성을 제공하는 게 이제 시장거래예요. 흔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주식시장인 거죠. 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 발행과 시장거래가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용. 부실채권 보도록 할게요. 신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약속된 거래를 이행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두고 있어요. 여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신.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로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해주는 걸 이제 여신이라고 하고요. 금융기관이 이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를 규제하는 게 여신규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을 살 때나 사업 시작을 할 때 이제 은행에서 대출받는 일을 이제 여신규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용경색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는 게 진짜 까다로워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뭐 신용점수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고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건데 어쨌든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빌리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MF 때예요. 네, IMF. 이때 거의 우리나라의 상당수 기업, 거의 4에서 60%의 기업이 도산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 돈을 안 빌려주니까 은행에서. 네. 돈을 빌려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신용경세 때문에. 여신규제랑 신용경세에 걸리게 되면은. 네. 그래서 이자를 너무 높게 요구하니까 차라리 파산하는 게 낫겠다 해서 도산한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IMF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실채권 볼게요. 부실채권은 말 그대로 제때 갚지 못했을 때 생기는 채권입니다. 부실채권의 문제점은요. 은행에도 손실이 미치죠. 왜냐면 파산하고 못 갚으니까. 네, 이게 못 갚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떼먹었으니까 경제에 악영향이 오고요. 신뢰도가 당연히 하락이 됩니다. 네, 금융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출자전환으로 해서 이제 빌린 돈을 주식으로 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돈을 갚기나 어려울 때는 이제 주식을 발행해갖고 진행을 하는 게 이제 출자전환이에요. 그리고 협조융자. 네, 금융기관이 함께 돈을 빌려주는 걸 협조융자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빌려주기 어려울 때 힘을 합쳐서 회사에서 빌려주는 걸 협조융자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자전환과 협조융자를 통해 가지고 기업들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데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수신. 은행이 사람들로부터 돈을 맡겨두는 걸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용어일 거예요. 예금과 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같은 경우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맡겨두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적금 같은 경우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저축하는 형태로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계정이 있어요. 계정은 이제 은행에서 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목적에 따라 은행 계정이랑 신탁 계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은행 계정 같은 경우 일반적인 계좌로 해서 입출금 계좌, 저축 계좌, 외화 예금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신탁 계정.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아셔서 따로 제가 설명 안 하고요. 네, 그래서 신탁 계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계정. 고객이 자산을 은행에 맡겨가지고 그 은행이 그 자산을 특정 목적 펀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관리하고 운용하는 계좌를 신탁 계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제가 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신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신이 선택해갖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고객이 자산을 은행에 맡겨가지고 그 자산을 은행에서 굴리는 방법이 이제 신탁인 거예요. 네, 대신 맡기는 상황이에요. 예대마진. 네.
은행이 수익을 얻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금리, 예금이랑 대출금리로 네, 둘 수가 있는데 예대마진은 예금 금리보다 이제 더 높은 대출 금리를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예대 마진이 높을 경우에는 대출받는 사람들의 부담감이 발생하고요. 예대 마진이 낮을 경우 수익성이 떨어져서 은행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이자율을 가지고 어떻게든 은행은 돈을 버는구나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금 금리는 예금을 맡긴 고객에 대한 이자율, 대출 금리는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쓰는 이자율 하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은행은 뭘로 수익을 얻는다? 이자율을 갖고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어떻게 되는지 예대 마진이 높을 경우랑 낮을 경우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입니다. 금리는 돈을 빌리거나 맡길 때 받거나 내는 이자율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콜금리 같은 경우에는 은행과 은행 간의 급전을 빌려줄 때 사용되는 금리를 이야기를 하고요. 우대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VIP라든지 네, 거의 VIP죠. 네,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고객, VIP에게 이제 더 낮거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리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충성도가 높기 때문이죠. 우리 은행에 대해서. 네,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정금리. 금융기관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적용되는 평균적 금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출금리, 말 그대로 집 살 때나 사업 시작할 때 빌리는 금리입니다. 뭐 단기, 장기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있고요. 자, 금리 종류 진짜 많죠? 네. 명목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실세금리, 회사채금리, 국고채금리, 수신금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과 투자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소비가 줄어들고 저축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네,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우선 대출에 대한 어려움은요. 네, 대출 부담 때문에 올라가겠죠. 그리고 소비가 줄어드는 거는 아무래도 집 살 때나 자동차 살 때 이자가 올라가잖아요. 네,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자잖아요. 결국엔 금리는 이자니까. 네,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커지죠. 그러면 안 사고 만다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투자가 감소돼요. 이 이자가 크기 때문에 뭐 사업체에서도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체를 은행에서 빌려야 되는데 부담감이 크죠. 네, 이 경우 어떻게 돼요? 일자리 창출도 줄어들어요. 네, 예금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자를 높여요. 네, 금리를 높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축을 해서 최대한 은행에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금이자는 또 올라갑니다. 통화가치 상승. 네,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외국 투자자들이 그 돈을 많이 원하게 되기 때문에 통화가치는 올라가요. 네, 왜냐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금리가 올라가서.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가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율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요. 네. 그 이자율 내느니 차라리 안 빌리고 만다. 그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아깝잖아요. 이자 계속 내게 되면. 네. 쓰지도 않은 돈인데 그냥 이자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네. 이 경우가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 또 소비 위축하고 또 맞물려서 또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구나. 네. 금리의 변동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들이 돈이 많이 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금리를 올려가지고 수요를 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돈을 빌리는 사람이 적으면 금리가 내려가요. 이자를 내릴 테니까 좀 많이 빌려가 사람들 그렇게 하고 이제 꼬시게 되는 상황이 되죠. 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중앙은행의 정책. 네, 뭐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이 제일 큰 요인이 있죠. 아무래도 물건값이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발동되면 이자가 따라와서 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정부의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금을 가지고 움직이게 돼요. 세금을 가지고. 네. 정부가 돈을 많이 쓰게 되면은 경제에 돈이 많이 풀려서 금리가 내려갈 수가 있는데 정부가 돈을 안 풀어요. 안 풀면은 안 풀고 그다음에 세금을 막 걷어들여요. 네. 지금 경제가 위축돼서 그러면 금리가 오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국제 경제 상황에 따라 또 금리 변동 원인이 돼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 금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미국 금리에 따라 거의 움직인다고 봐요. 뭐 물론 다른 나라도 비슷하긴 해요. 미국에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로 영향을 많이 받아요. 다른 나라보다. 네, 그래서 미국 금리를 항상 중시해서 봐야 됩니다. 네. 금리가 내려가는 경우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봤을 때 사람들과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면은 쓰거나 투자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가 내려간 거잖아요, 결국. 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대출이 쉽게 될 거고 그리고 소비가 늘어날 거고 그리고 투자가 또 증가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네, 더 쉽게 돈을 빌려서 또 진행이 될 거고. 네. 아까 금리가 올라가는 원인하고 금리가 내려가는 원인하고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금리가 내려가면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네. 왜냐면 부동산이라든지 리스크가 높은 주식에도 선호하게 되는데 이 경우 또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버블 현상이 또 일어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또 올라가요. 네. 왜냐면 금리가 낮게 되면 계속 돈을 빌리게 되잖아요. 그럼 소비와 투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요. 정부가 국고가 부족할 때 돈을 빌리는 국고채를 발행해가지고 그 빚을 어떻게든 갚아야 되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또 올라가는구나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 배울 거 진짜 많았어요. 아, 사실 지금 이 내용이 책 두 권을 최대한 요약해서 했는데 더 가르쳐 드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이게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로 이제 두었어요. 그래도 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기 이야기했어요. 경기 전체 활동의 상황을 줄여서 경기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경기라는 용어가 무엇인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가. 물가는 그냥 그 가격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평균한 것이라고 네,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통용되는 화폐의 줄임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 되는 금전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돈이 많으면 이자가 내려갈지 올라갈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국제 수지. 네, 국제 수지에 대해서 GNP와 GDP. 네,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GDP를 중요시하게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 약자. 네, 풀네임 꼭 좀 체크해 주세요. 경제는 뭐의 약자? 경제세민의 약자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종합지수는 이제 CI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 동행지수랑 후행지수가 있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는 물건의 가격을 줄임말이다 라고 줄 수 있고, 화폐 가치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세금, VAT라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접세랑 직접세로 나눠진다라는 거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직접세랑 간접세, 세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재정은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살 건지 세입세출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네, 수입 지출은 이제 개인별로 했을 때 이야기하고 나라세를 붙여가지고 세입세출이라고 부른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물가 관련돼서 이야기했을 때 재정계획에서 재정상 결산이 무슨 용어인지, 긴축 재정 정책, 경기 연착륙 정책, 그리고 확대 재정 정책, 통합 재정 수지가 있는데, 네, 확대 재정 정책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용어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출의 과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렸고요. 국제 수지 같은 경우 경상수지라는 용어는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일반적인 상거래를 경상수지라고 합니다. 무역 장벽에서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이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렸고요. 덤핑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손해를 보고라도 어떻게든 재고를 처리하는 방안이 이제 덤핑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외환, 다른 나라랑 돈을 교환하는 건데 뭐가 기초로 된다? 모든 국제 거래 기초는 달러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환율. 외국 돈과의 교환 비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역 의존도가 해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높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환차익이라는 용어와 환차손이라는 용어를 배웠고요. 그리고 채권과 채무는 서로 반대되는 관계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환보유고를 이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외평채를 갖고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최대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디폴트가 선언 안 되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네, 디폴트가 벌어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폴트가 된 경우 아무래도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금융에서 이제 자금 융통이 있고, 그다음에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 있다. 그다음에 증권 발행과 시장 거래가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신이라는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신이 무슨 용어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신탁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아까 여신 중요해요. 오늘 중요한 거 진짜 많네. 그 다음에 예대마진. 네, 아무래도 예대마진이 높을 경우랑 낮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공정금리가 무엇인지, 네, 그리고 금리의 변동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수요와 공급이 결국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인플레이션, 정부의 재정 정책, 그리고 국제 경제의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진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자가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어떻다? 높아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이고, 배울 거 진짜 많았어요. 네, 꼭꼭꼭 다들 제가 중요하다고 표기한 부분은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잘 정리하실 거라고 보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두도록 할게요. 네, 다음 수업은 이제 4-2에서 이제 신용과 관련된 부분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제기초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